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백제 발언 논란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가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 갈등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최대형 전 감사원장은 유엔군 화장터를 방문해 안보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 오늘은 있었는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예비후보 부산 방문은 대권 도전 선언 이후엔 처음입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공좀 나오세요. 연구하는 우리 청년 부산 방문하는 취지. 네. 뭐 광주, 대구하고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가본 도시가 아마 부산이거든요. 부산의 자연 환경이나 그 구조 자체가 잘만 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그렇습니다. 해양 도시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췄는데 모시고 오시는 어른들 부산에 대해서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진 총장님을 핵심 조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산 분들이에요. 좀 잘 알서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잘 됐고. 이쪽 가보십시오. 네, 걱정하시고 대선 꼭 좋은 결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야야. 부산 돼지국밥이 참 애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우리 노무현 변호사님이 1차 하시고 꼭 그 마지막에 네, 연일 거의 먹방 수준으로 먹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돼지국밥이었는데요. 부산의 발돋움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영준 부산시장도 만났습니다.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었죠. 두 사람의 공통점. 지난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다는 그런 점이 같습니다. 자, 여기 김명민 교수 지금 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제 맡으셨는데, 예.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요. 그리고 오늘 부산의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납니다. 4.7 보궐선거에서 많은 국민들, 시민들의 압도적인 표심으로 승리하게 된 두 후보의 경우를 지켜보게 된다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같은 경우 내년도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교두보로서 분명하게 시민들께서 이 서울시정의 성공, 부산시정의 성공을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일요일부터 국민 캠프를 출범시키고 나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일요일에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만나는 정치 행보를 급격하게 이어가면서 이제는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정치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 같고요.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북항에 대한 재개발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부산의 박형준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때 공약하고 약속했던 그 시장의 모습들을 이어받아서 함께 정권 교체 길에 나서겠다는 의미까지도 함께 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점심 메뉴 돼지국밥과 이야기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이 대통령 선거를 줄인 그 소주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치맥을 먹었고 이번에는 소주까지 곁들이면서 먹방 보여줬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그 이후에 또 깡통시장이라는 데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이제 상인들 만나서 먹는 장면 이렇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요. 어쨌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는 옛날 스타일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네. 방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입소문이 많이 날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법한 곳에서 저렇게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부산하면 어묵, 네. 그리고 부산하면 또 돼지국밥,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국제시장 이런 것을 통해서 서민과 가까운 시장, 그러면서도 실제로 보면 진영으로 보면 다른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예. 어쨌든 부산에서 친노 진영까지를 아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적인 이미지,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이미지를 같이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네네.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또 대구에 가서 대구를 굉장히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상쇄시켜서 모든 지역에 가서 모두 덕담을 나누고 싶은 거하고 예. 또 어쨌든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핵심 지점을 잡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는 대선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자들은 여러 차례 입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보에 가까운 게요. 제가 휴가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간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윤 총장님이 그러면은 대표 휴가 갔을 때 몰래 입당이라도 하려는 거니 일부러 9일날 가서 13일날 오시잖아요. 예. 그럼 8월 15일날 입당하면 되겠네요. 뭐 사면이랑 맞출 일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그 경석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는 예. 입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저는 뭐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아직은 뭐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선거는 뭐 한 8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긴 마라톤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경기를 보시는 국민들이나 또 여기에 직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뭐 저 사람이 뭐 트랙 밖에서 뛸지 뭐 뛰다가 들어올지 또 라인을 몇 번 라인을 고수해 갈지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좀 계시죠. 예, 이것도 우리 김병민 대변인한테 좀 여쭤봐야겠네요. 네. 8월에 들어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결심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캠프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여러 인사들이 합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조금 더 그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국민 캠프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인물 딱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국민의당에 몸을 담았고 호남 광주의 지역구를 뒀던 김경진 전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그 김경진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지금 현재 국민 캠프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입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캠프와 윤석열 총장의 행보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국민의 관심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최근 있는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면 한 주, 두 주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 만큼 네. 구태여 지금 국민의힘이 입당을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기보단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8월에 안 들어가면 징계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새로운 국민 캠프를 결성하고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한번 열어보자고 결의를 다졌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일들도 다 충분히 각오와 다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일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과 결심을 움직이는 데는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영희 위원장도 지금 캠프에 들어가 계시죠? 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병민 교수님 마치 본인이 출마를 하시는 뭐 그런 출정식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저도 뭐 캠프에 이제 합류했고요. 저희 보니까 패널들이 이 라인이 전부 뭐 아주 막강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여하고자 대선에 기여하고자 다들 열심히 구석구석에서 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같이 이제 응원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 캠프인 거죠? 예, 네. 이재명 열린 캠프의 대변인이고요. 예, 네. 저는 이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가 이 전원이 네. 관계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생각과 뭐 이
날짜에 대한 계획들이 너무 달라서 사실 어떤 날이라고 확정되는 게 신뢰가 하나도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결정할 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또 부산 출생이어서 예. 부산 가셔서 저 낮에 소주, 대선 소주에 돼지국밥 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드시고 예. 또 되게 소탈해 보이시고 네네. 그 그림 장면들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 정말 이제 배우로 들어가셨나 얼마 전에 배우만 하겠다 하시더니 네네. 진짜 뭐 이제 신인 배우가 아니라 중견 배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최근에 이전에 처음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120시간 노동 시간 그리고 또 탄소 중심 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정책 대안들의 문제점을 이제 좀 풀어내실까 했더니 이 그림으로 소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지가 네. 중요한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제 이렇게 좋은 뭐 참모들도 많이 이제 캠프에 합류하고 했으니까 좋은 내용으로 컨텐츠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거를 계속 목 빠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도 만났고 박형준 시장도 만나신 걸 보면 국민의힘 이 선택지 외에는 없다. 그러면 지지율이 조금만 더 떨어져서 뭐 20%대 초반으로 간다 하면 바로 입당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덕담을 하시는가 했더니 역시 날카로움이 또 숨어 있네요. 자, 배승임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나 오늘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자꾸 이 입당 문제를 마치 윤석열 후보가 꼭 들어와야 된다, 당위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일단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당내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만 보더라도 최재형, 윤희숙, 원희룡, 홍준표, 김태호, 안상수 이런 분들 지금 이미 대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후보들에 대해서 본인의 국민의힘에 있는 당권 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와 비슷하게 됐을 때 같이 어떤 단일화를 논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의 이 정치권의 이 대선 주자의 이 단일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자꾸 무슨 입당을 맡겨놓은 것처럼 입당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보를 압박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정치 길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길이라는 것이 입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밖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겠다고 했고 아직 8개월이나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들어오라고 하는지 오히려 당내 주자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당내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최재형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 윤희숙 후보 이런 후보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바로 입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입당을 가지고 이 당대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이례적인 거죠. 장 밖에 있는 주자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러브콜들이 있었죠. 당에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강론 쪽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후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는 국민의힘 쪽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번 만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만남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양한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저는 누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가까운지 뭐 이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좀 넓게 추천을 좀 받아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인연도 있었는가 본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 뵙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번 좀 휴가를 하신 모양인데 다녀오시거나 이러면 한번 뵐 생각입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도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가요?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
지금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나 있습니다. 네. 아마 강원도에 있는 모처럼 휴가를 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평상시에 윤석열 후보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이 김종인 위원장의 4.7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그 굉장했던 모습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야 정치권 가리지 않고 킹메이커로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해안에 대해서 많이들 조언과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휴가가 끝나고 나면 찾아뵙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민 캠프 구성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네. 여러 원로들, 김종인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뵙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전에 한번 만나려고 했다가 좀 어그러지면서 서로 관계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또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어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후원금 모금을 했습니다. 어제 열었는데 하루 만에 25억 6,545만 원, 이게 후원금 한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모여서 계좌를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모금 한도액의 95% 정도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상식의 복원, 나라의 정상화를 열망하시는 분들이 그 뜨거운 그 열망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책임감도 느끼고요. 예, 정치인들의 후원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소액의 후원금이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요. 또 아마 그렇게 뭐 정말 25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어떤 몇만 명이 예. 들어온 것이고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요. 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기대가 크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반정당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네. 어떤 기존 정당보다 더 새로운 폭넓은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 예. 좀 더 중도적인 입장에서 더 정치를 잘해달라는 염원도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전히 윤석열이 여러 가지 부침이나 흔들림이나 많은 뭐 루머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이런 주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이 후원금을 얼마나 거뒀느냐, 얼마나 빠른 시간에 거뒀느냐가 다른 한편으로 여론조사 결과보다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아마 임팩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체 후원자 수가 2만 1,279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2만 147명이 10만 원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분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모금 첫날에 한 9억여 원, 이낙연 전 대표는 8억여 원, 추미애 전 장관은 한 2억여 원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자, 특히 뭐 김부선 씨도 10만 원 냈다는 거 인증샷 보내면서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이런 또 해석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 정치인한테는 처음 보낸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이 반려동물 전용 SNS 계정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김민성 기자, 이름이 뭐고 어떤 내용이에요? 예, 윤석열 캠프 측에서 토리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요, 계정이 만약에 제 계정이 하나 있으면 제 반려동물 계정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그런 거 굉장히 흔하거든요. 토리는요, 윤 전 총장이 2012년에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입양한 반려견입니다. 자, 이번에 12시간 만에 25억 원을 모금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액 주주가 95%를 차지했었는데, 그때 감사하다는 것을 저렇게 강아지 모양과 함께해서 표현을 한 것을 오늘 올리기도 했어요. 돈을
오늘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거 특이한 게 뭐냐면요. 토리가 보는 그 시점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게 선거 후보들 가운데는 처음 하는 시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같이 사는 유기묘나 유기견 등 총 7마리가 모두 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거리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고양이한테 직접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야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갔을 때는 또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도리도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고개를 좌우로 자주 흔들어서 도리도리가 좀 심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소화를 해서 우리 어떤 삼촌이 우리 아빠 별명을 도리라고 지어주셔서 저도 토리, 돌림자가 됐어요. 도리토리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새로운 시도네요. 윤 전 총장 좀 더 친근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마 캠프 내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제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뒷 테이블에는 이제 그 김병민 위원장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윤 총장한테 농담 삼아서 반농담 진담으로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총장님 8월에 입당 안 하시면 저 사람 제명이에요. 진짜 그거는 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원 당규에 사실상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공당이기 때문에 당내 인사의 그 캠프에 당 관계자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뭐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만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사자 여기 앉아 계신데 어때요? 네.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 입당에 대한 볼모, 네. 지렛대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실제로 뭐 당에 대한 징계 여부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들은 당의 절차와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언급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국민의힘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 고심이 깊었던 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빠지고 뭔가 불협화음이 더 심해지게 됐을 경우 정권 교체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있는 많은 당원들 또 국민의힘의 지지층들 중에서 상당수가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죠. 모두가 함께 분열하지 말고 화합해서 그리고 협력해서 정권 교체에 나서라는 국민의 여망들 그런 명령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당 차원에서 분명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무엇이 대동소이를 얘기했는데 대동에 관한 길이 무엇일지를 충분히 숙고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는 또 친윤, 반윤 뭐 이런 식의 내홍 조짐도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친윤계로 뭐 낙인이 찍혔다 그럴까요? 권성동 의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 인물의 이름이 붙은 계파가 탄생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는 그런 행태인데 언론이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까지 계파성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이 좀 경솔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친윤계가 우리 당내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고요. 개본이 무슨 개판이 친윤이 반윤이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정치 호사가들이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윤석열 입당 촉구 성명서에 의원 40여 명,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지도부에 대한 무력 시위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요. 자, 남영희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옆에 계시긴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외부에서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뭐 당직자분들이 함께 국민 캠프인가요? 그곳에 합류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무력화시키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이라고 하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정치적 그 결사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력이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당은 무시되고 당적은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속이다. 이렇게 정당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처사를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상식적인 그런 정치 행태인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후보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본인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바깥 무소속인 빅텐트에 가까운 그런 곳에 가서 합류를 했다는 지점이 아마 저희 정당 그 공당에 있는 그 제1공당에 있는 당원 당규를 다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저는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이런 점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옆에 계신 김병민 의원을 징계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자각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8월 중으로 빨리 입당을 시켜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군요. 아니 자, 근데 이 단일화와 말씀하십시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캠프로 가신 분들을 향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김재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마중을 먼저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고 어제는 오세훈 시장을 만났는데 이분들 다 국민의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난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하나로 갈 것이다. 그게 뭐 언제 입당이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가 돌아서신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아직 안 가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이끌어서 들어가는 그 입당 시기를 당사자가 조율하겠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 지도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당에 있는 분들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당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할 입장이 안 되는 것인데 자꾸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들어와서 해라 들어와서 해라 하는 좀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당과 당을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대선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인 이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는 게요. 그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이 단일화를 할 때 박원순 후보가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시장이 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도왔던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당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권으로서 국민의힘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자꾸 국민의힘이 초조해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들어오라 하는 거는 좀 보기 안 좋다는 거죠. 배 변호사님 제가 이의인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 박원순 시장님과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민주당의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공식적인 당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캠프에 합류해서 했다라는 것은 제가 듣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텐트를 가능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직과 당원 당규가 중요하다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당직자라기보다는 뭐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도와준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당의 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상황에서 무소속의 후보 캠프에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거거든요. 자, 김병민 대변인 하실 말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둘러싸고 의견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하면은 그저께 있었던 그 일요일 저녁에 치킨 맥주 회동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고 그 뒤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대동소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동은 압도적인 힘으로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정권 교체라는 거고요. 소이에 관한 작은 차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멋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옳았는지 조금 더 판단할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뒷이야기가 좀 있었나 보네요. 지금 공개 못할 만한. 자, 배승희 변호사께서는 지금 윤 전 총장이 외부에서 이렇게 있다가 좀 단일화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 오늘도 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결정이라는 것이 자기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게 꼭 입당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아직 대선까지 8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어떤 결정을 할지는 본인이 이제 차근히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이 윤석열 후보를 당위적으로 데려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당원 소속인 이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최재형 후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를 더 키우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강론 쪽에 저도 한 말씀만 거들면 사실은 초창기에 박원순 시장 당선될 때 부시장 하셨죠? 제가
그 입당을 미션으로 부시장으로 간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건 우리 당에서 그야말로 가서 자연스럽게 입당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그게 낫지 가고자 하는 사람을 가면 안 된다. 징계하는 것은 별로 높은 수준의 인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물론 당내 말하자면 경선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인 후보하고 뭐 박영선 민주당 후보하고 경선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 결과에 있어서 무소속인 후보를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태의 시장이 된 분을 도와주러 간 건 맞죠.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좀 많이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구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자강론을 강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윤 전 총장 캠프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입니다. 새 불리기 욕심이 과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의 이야기인데요. 자, 상황실장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는 새 불리기잖아요. 대세는 우리다.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죠. 그런 과욕에서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극구 반대했다면은 참여할 수 있겠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협업 내지는 통합 내지는 뭐 그런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김영우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세력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활동하는 걸 보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당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분위기인데 반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도 이 내젓는 손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당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윤 전 총장은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판결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경기지사 쪽에서는 정치 이전에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 본인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남영희 대변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시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셨고 이 특검이 이루어진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지휘하셨던 분이 이 여론조작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을 거다 이런 말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 얘기에는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럼 제대로 그까지 수사를 못했거나 지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역설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보다 국민의힘의 지금 홍준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 본인이 특검을 다 지휘했는데 제대로 못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 말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배은망덕, 배신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또 프레임을 정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김병민 대변인 또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지검으로서 특검에 대한 완벽한 지원들을 충분하게 했고 그 이후에 공소유지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조력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법적으로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난 상황에서 과연 누구에 대한 신의를 얘기하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될 사람은 특정 개인과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판단이 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꼽으라면 저는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판단에 거짓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 국민 여러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법 판결이 나던 날 문자 메시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전화가 왔던 사람이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겨울이 되면 몸이 시리고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단식 투쟁을 벌여가면서까지 특검을 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것이고 허익범 특검이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고 불비한 조건 속에서 이런 성과를 만들었던 내용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과연 김경수 전 지사의 일로 정리가 돼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을 여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에 기인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건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2심 판결문 업무 방해 부분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으로 여론에 영향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주어 큰 범죄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판결문에는 선거라고 했지만 그건 대선이죠.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후보는 이걸 좀 짚어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간다라고 직접 말하는 자료 화면들이 남아있고 또 고위공직자인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이 거래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허익범 특검의 그러면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 짚어봤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드루킹, 김 지사의 연관성 이거 남은 의혹이다. 하지만 3개월 수사 기간 중에 나온 단서 중 내가 봤을 때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 다만 나온 게 2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외곽 조직 중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고 또 두 번째 김정숙 여사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경인선 가자, 경인선에 가자라고 말하는 영상 이 2가지가 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합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수사 연장을 신청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접근을 했던 사람 또는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허 특검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허 특검에게 이걸 다시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김 전 지사가 보고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경인선 논란됐던 부분.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 댓글 여론 조작과 연결이 돼 있다든지 뭐 그 부분을 알았다든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김 전 지사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그 하부 조직이고 말하자면 이 외곽에서 도와주던 뭐 자발적으로 처음엔 도와주던 조직이지만 나중에 좀 변질이 됐던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까지 그걸 다 일일이 했겠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는 건 다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 탄핵 국면에 문재인 후보의 그 압도적인 지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국정원 댓글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공권력을 가진 기관의 문제였고요. 드루킹이라고 지금 이름 되어진 이분들은 그냥 자연인들입니다. 자연인들이 모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모여서 여러 명이 누구나 대선 기간에 선거 기간에 지지자들이 아주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해놓은 많은 일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리에 지지자에게 방문했던 뭐 그런 사건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판결을 김경수 지사가 받았다고 생각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는 뭐 모두가 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저는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홍준표 의원이 성완종 그 정치자금 수수에 있어서 1심에는 증인이 있어서 유죄가 됐는데 2심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의 판결도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그 증언만 있을 뿐인데 그 증언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돼서 바뀌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윤 총장이 누구보다 특수부 출신 그리고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색채를 넣어서 재판을 했는지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과 연계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남영희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뭐 증언만 있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봤다라는 게 있으니까 판결문도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재판부가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경수 전 지사는 여전히 그 진실은 되돌아온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시 뒤에 그 부분 다루겠습니다. 자, 최재형 전 원장은 오늘 뭘 했을까요? 유엔군 화장장을 찾아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남북 연락사무소 그 처참하게 폭파되는 장면 우리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서해 그 앞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이 그 총격에 의해서 사살되고 또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남북 전화가 또 개통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을 최재형 전 원장은 이 유엔군 화장장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특히 이 안보 문제를 화두로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국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상당히 좀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 북한과의 대화를 쭉 보니까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그렇고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쪽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가는 그런 정책적인 행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집토끼를 꼼꼼하게 챙기는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우파 쪽의 어떤 지형들을 명확하게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국민의힘과 맞추는 작업도 그런 일정에 맞춰서 실제로 현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성과가 없다라는 것을 하고 조금 더 안보에 집중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주는 중도적 혹은 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좀 살펴봤고요. 여당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그 전에 어제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내용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이 고교 동창이자 단국대 장모 교수 아들인 장 씨가 2009년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학생이 99% 조 씨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NS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복심, 사형제도 세미나 참석했다, 분명 참석했다,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증언, 법원에서 한 증언과 또 SNS 한 거하고 조금 또 다르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성 기자, 어떤 일이 있은 겁니까? 예, 이게 참 복잡합니다. 조 씨 친구 동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그 딸 안 왔어. 그리고 우리 스펙 품앗이 했어. 하지도 않은 건데 막 했어. 라고 하면서 말을 했던 지금은 30세가 된 남성입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는 조국 부부 재판에 있었는데 여기서 말이 좀 달라졌어요. 묻는 사람에 따라서 발언하는 게 달라졌어요. 검찰이 물으면 저는 조국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정경심 측 변호인이 물으면 저 사진 속 인물은 고등학교 때 조 씨가 맞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은 조 씨가 왔어?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방송석이 시끄러워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99%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 힘든 말을 했는데, 그 법정을 나와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보복심에 기반해서 억측을 해서 진실을 가렸다. 세미나에 분명히 그녀는 참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법정에서 증인은 사실만을 말한다는 선서를 하기는 하지요. 자, 조국 전 장관은 이 장모 씨, 이 청년의 글을 보고 기자들을 만나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금 이 만감이 교차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 전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특수부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장 씨 가족 전체를 11번 조사했다. 가족 인질극이다.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이 일단 지난 23일 공판 때 기자들과 만나 딸의 인턴 활동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3년 전 2008년 하반기 저는 외고생 딸에게 인권 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 사형 폐지 등에 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습니다. 딸은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고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2019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오래된 일이고 자료를 찾지 못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인섭 교수와 함께 개혁 활동 많이 했고 존경하는 선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친한 한인섭 센터장이 있는 이곳에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똑같이 인턴십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까요? 저희 딸은 인권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유일하게 후보자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법대의 센터에 저희 딸만 거기에 간 게 아닙니다. 의원님, 거의 딸만 간 게 아니고 저는 기억을 나머지 사람들은 공식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아들은 있어요. 공교롭게. 다른 학생들도 증명서를 받아갔을 것입니다. 인권 동아리 아이들이 그 센터의 직원에게 연결해서 가서 뭐 심부름하고 뭐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뭐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세미나에서 조 씨를 봤다고 진술을 조 씨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 씨는 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스터디한 적은 없다. 스펙 품앗이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이야기했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 가족과 상당히 이 그러니까 부모 간에도 친하고 이제 자녀 간에도 그 교류가 있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조민 씨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간략하게 그리고 밖에 나와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사실은 그게 조국 딸이 맞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이게 법정 안에서 한 얘기랑 법정 밖에서 한 얘기가 지금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서울대 인권법 인권법 센터의 인턴 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 이걸 두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뭐냐면 그 인턴 활동이라는 증명이 바로 이 세미나 안에 있는 이 여성의 사진, 이 사진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인턴 증명서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거길 보니까 이래요. 공소사실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간, 그러니까 15일 동안 이 딸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저 세미나 하루 참석한 것이 아니라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이 인턴 활동에서 과연 그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걸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법정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그 마지막 인턴 활동의 마지막 날 이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여부를 두고 이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는데 이 재판부가 판단할 때 왜 허위라고 판단을 했느냐. 이 5월 달에 가서 보니까 5월 초반은 이 학교를 다니는 외고의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그래서 그 고교 3학년 담임교사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어떤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인권법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지금 한인석 교수, 조국의 은사죠. 이 교수 또한 이 조민 씨를 세미나장에서 만나거나
조국 교수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세미나를 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해서 그 15일 동안에 인턴 활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두고 그 인턴십 확인서가 진짜냐 아니냐를 싸운 것이지 이 영상에 나온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는 그 영상 하나로 지금 이 세미나 활동이 다 있었던 것처럼 인턴 활동이 다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설사 그게 조민 씨라고 그 조국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5월 1일부터 15일 동안 인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인턴 증명서는 허위고 그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서울대 의전에 입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그런 죄로 유죄가 된 겁니다. 지금 뭐 논란이 된 거는 세미나장 그 컨퍼런스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걸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했던 활동이 인턴십에 준하는 거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모 씨는 당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이고요. 조국 전 장관과는 잘 알지 못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박모 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 전 장관 친구 아들인데 이 박 씨는 굉장히 부부들끼리도 가깝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장 씨와 박 씨가 친구지만 그러니까 아는 부모의 이 친소 관계가 좀 다르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국대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니고 당국대 장모 교수입니다. 당국대 장모 교수. 자, 일단 센터장이었던 분이 바로 한인섭 교수인데 당시에 조 씨를 딸이죠. 조 전 장관 딸을 세미나장에서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그렇지만 조 전 장관은 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뭐 정계심 교수 재판에서는 센터에서 발급받은 게 아니라는 결론이 좀 나긴 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지금 질문 내용인 한인섭 교수가 본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임에도 불구하고 발급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절대 사실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이후에 일본의 위츠메칸이라는 대학에 안식년으로 장기 체류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분은 센터장의 역할을 대행으로 맡기고 출국을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한인섭 교수님 말씀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센터에서 발급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볼 때 그 한인섭 교수의 증언을 놓고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장모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집안 가정 모두를 저희가 뭐 가족 인질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그리고 이거 스펙 위조 뭐 이런 사건들인데요. 이것이 온 나라를 이렇게 더들썩하게 해야 될 만한 사안인지도 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뭐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장모 교수의 아들이 어제 페이스북에 자기가 검찰에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달리 저는 그 당시에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친구가 조민이 확실하다 그렇게 또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왜 바뀌고 계속 뭐 진술 과정이 왜 이렇게 내용들이 바뀌나라는 부분에 저는 검찰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장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을 때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19년 9월 4일이었고요. 13시 30분부터 새벽까지 새벽 3시
35분까지 첫 번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생활 기록부를 떼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불러서 서울대 논문 등을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이제 진술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진술 조사에서 검찰에 처음에 불려간 것이 아침 9시 35분인데 이 조사가 모두 마친 시간 6시 10분이고 3시간 정도의 공백 시간이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과연 이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의 그 진술서와 다른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 네. 이 점이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 얘기한 것이 법정 우선 증인 그렇죠. 그 예. 우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제1심에 5명 이상이 저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스펙에 관계된 그런 인턴 과정들을 다 봤다라고 무죄에 가까운 증언을 했던 증인들의 그 증언은 다 배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재판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법정하고는 가까우시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증언이 약간 바깥에서 바뀌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안에서는 그 만나진 않았다는 것과 이 동영상 속에는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동영상 속에 그분이 조국의 딸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인정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 정경심 1심 재판부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겁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15일 동안 과연 활동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또 센터장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 인턴 확인서 자체는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국의 딸이 맞느냐 아니냐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 이걸 너무 이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부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동영상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부분이요. 정경심 교수는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 여자에 대해서는 사실 누군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22회 공판부터 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 내 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판단할 때 왜 이제 22번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딸이라고 인정을 하는가 그 부분에 약간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조국 씨의 딸도 검찰에서 진술을 했었는데 그 당시 한 진술을 보면은 이 세미나 개최 사실이 조국 씨의 딸 같은 경우에는 2009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실제로 이 세미나 공고 날짜가 2009년 5월이어서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단순히 저 세미나에 참석한 사진 하나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소 사실 자체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동안의 인턴 활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가지고 이 허위의 인턴 증명서로 서울대 의전원 입시 활동을 했느냐 그 부분을 따지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민 씨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인질극, 가족 인질극 주장에 대해서는 또 말을 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예전에 했던 것,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오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표적을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네. 제가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사표내고 나온 지가 이제 상당히 돼갖고 저도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퇴임하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진술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예, 김영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영역이냐 예. 도덕적인 영역이가 네. 막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한 것 같고요. 또 당사자들끼리도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마 우리 사회의 스펙 품앗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엄밀한 부분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고 아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본인이 몇 시쯤 갔느냐 하는 것도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간 것이 아니라 중간 브레이크 이후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건 사실이었을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본 것은 그것은 같이 친구들하고 가 있기도 않고 그 전에 같이 스터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에서 인턴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인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자기 조국 전 장관도 자기 스스로가 강남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 반성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재판부 어떤 식의 판단을 내릴지 저희들이 또 뉴스를 따라가도록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뒤에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이 법률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지금 조국 씨의 딸도 언론에 나와서 그렇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자꾸 가족 인질극이다. 그래서 조국 가족에 대한 어떤 너무 수사가 강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경심, 항소심 마지막에 이 검사가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최서원 씨와 자녀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됐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모두 기소가 됐다. 오히려 가족 중에 일부라도 수사 대상이 안 됐으면 다른 사건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에 고위공직자로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너무 국민들과 싸우려고 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좀 올바른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법률가시잖아요. 진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본인이 소명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싸우고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니까 검찰이 지나치게 자신들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주변도 그렇게 한 결과가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재판부의 판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권 내의 움직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이 백제 발언 공방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당 선관위가 자대를 요청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진심의 말로 잘 되기를 기원했던 말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지역주의 조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편협한 왜곡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선의를 악의로 갚는 전형적인 그 과정이다. 아니 한 5번 정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전국적인 확장력, 지역적인 확장력은 저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특정 지역이니까 좀 힘들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쿨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 논쟁을 빨리 끝내는 길이 아닌가. 예, 이게 두 후보에게 득이 될까 안 될까, 누구에게 또 득이 될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주의라는 게 굉장히 좀 미묘한 화두이기도 한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잘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시를 좀 저는 적절하지 못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백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이고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제 호남 전체 인구수라든지 객관적 지형으로 봤을 때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 자체가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지사가 갖고 있는 확장성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낙연 지사 쪽에서는 놓치기 싫은 것이죠. 이 발언 이 자체가 상당히 꼬투리가 되어서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하고의 지역주의 논쟁을 하면 결국 이낙연 지사가 호남을 집중시키면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작용하면서 이게 엑스컬레이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더 해명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남명희 대변인. 예, 우리 김 전 의원님께서 맞는 바른 말씀을 저도 해주셨는데 공감하는데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보통 우리 국민들이 자세하게 그 정치면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 다 살피지 않고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또 특히나 이낙연 후보는 언론인으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이어서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잡기로 이전에 안동을 방문하고 왔을 때도 영남 역차별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2탄으로 호남 배제론, 불가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짠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거치고 또 대선 거치고 하면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꿈을 일정 부분 이뤄냈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10년 이상이 지났던 그 퇴행하는 모습을 지역주의를 불러일으켜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같은 당인으로서 어떤 후보 측을 떠나서 이 모습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의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고요. 지금 예. 호남 민심이 조금 출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호남 시민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상세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양측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양비론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바보가 아닌다며야 지역주의 논쟁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런 그 트집을 잡힐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꼬투리 잡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반반 책임이 있다고. 그리고 그 조통 논쟁은요. 저걸 지금 소환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거라고 보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저런 거 다 잊어버렸을 텐데 뭐 탄핵에 네가 찬성 뭐 했냐 반대했냐 그 정도의 통을 가졌던 분인데 친박 친이가 붙었을 때 저쪽 경선은 치열했잖아요. 2007년만 해도 철천지 무슨 살부 지수를 만난 것처럼 그 난리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저 대판 싸우는 게 아마 더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유인태 전 의원의 말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양비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여튼 흥행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로 지금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왔던 적통 논쟁은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와 관련해서 양측의 공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공격하는 은행을 주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자꾸 지금까지도 그런 네거티브성 발언을 하고 상당히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네거티브는 즉각 중단돼야 되거든요. 이낙연 총리 스스로의 그 발광체가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우산 아래서 일해오면서 쌓여진 지지율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검증을 하면서 지지율이 되지 않는데 1등이 되기 위해서 일방적인 네거티브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판단은 국민과 당원들이 하죠. 예, 여권 내도 아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는데 자,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양측의 공방. 네, 한 2000년대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만약 저희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까지 언급해서 소환해서 이 정치 구도를 벌이다 보면 아마 헷갈려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면은 점점 더 시간이 돼서 조선시대 붕당 정치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인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호남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주의 논쟁은 저는 좀 오랫동안 상처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 2016년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거의 전패에 가까운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던 상황 속에서도 호남에서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 경선이 끝나고 났을 때 과열된 측면들에 대해서 누군가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한쪽이 패배하게 됐을 경우에 이 지역주의 감정들은 나중에 본선 경쟁력에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원팀 협약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지사 측에서는
흑색 선전을 제재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흑색 선전인지 정당한 검증인지 토론을 통해 한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합의문이 나올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지사 어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감 직전에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6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백합니다.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만 본인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죠.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그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3심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저렇게 당사자가 상당히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3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검찰관 혹은 상방 간에 상당한 공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점들이 단순히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를 제3자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출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사법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사법 신뢰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특히 한명숙 전 총리나 아니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에서 상당히 고위직을 지낸 분이고 이 대통령과도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나서서 우리 사법 시스템과 사법 신뢰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대법원 판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새로운 진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힘없는 국민들이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 부분은 특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불가역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법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법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률주의적 항의가 아니라 정치적 항의라는 점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드루킹이 디지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범죄도 디지털로 저질러서 그래서 증거가 디지털로 남았습니다. 댓글에 4,100만여 개의 공감 등을 눌러서 어떤 댓글을 여론의 대세인 양 전면에 노출시켰습니다. 포털 댓글, 지금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이번 허위범 특검은 디지털 증거의 교본이 된 특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 목록만 1,500개고요. 포렌식 장비 막 빌려가면서 휴대전화 수십 개씩 뒤져가면서 텔레그램 분석하면서 한 달에 120만 개의 댓글을 봤다고 합니다. 허위범 특검은 김 지사가 자신이 검찰에 어떤 주장을 하면 김 지사가 다른 주장을 해서 김 지사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 2배의 증거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과 특검의 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면 그 정도의 준하는 증거로 맞서서 자료를 내놓는 것은 어떨까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자, 김어준 씨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실 욕설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그 양반 꽤 오래 알았거든요.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양반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장담해. 만약에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실토를 먼저 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선거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거지
선거 다 끝났다는 거 모두가 다 알았어요. 그렇죠. 왜 두루킹한테 가가지고 그래야 될 이유도 이 허접한 프로그램도 진짜 허접하거든요. 이거를 비밀리에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진짜 와, 그때 열받네 갑자기. 그래서 예, 김어준 씨가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이 김경진 전 의원이 라디오의 방송에 나왔습니다. 주진우 씨가 진행한 데 나왔는데 주진우 씨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법치와 상식이 많이 파괴된 것 같아요. 당장에 엊그제 김경수 지사 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걸 가지고도 TBS 김어준 씨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많은 대선 후보들도 뭐 안타깝다.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또는 추측만 가지고 유죄 판결했다. 아니 거기서 김어준이 왜 나와요? 엊그제 방송하신 말씀이 많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추측만 가지고 대법원이 재판을 했다라는 식의 이제 아니 그 사람은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방송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주진우 앵커님하고 뭐 논쟁을 할 건 아니고. 예, 방송에서 저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지 않나 싶은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듯도 하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